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 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저자 김범석, 출판사는 흐름출판입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이고요. 20년 가까이 암을 치료하며 만난 이들의 수많은 삶과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되었고요. 1부 예정된 죽음 앞에서에는 사후 뇌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은 암 환자는 이미 암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은 어렵지만 뇌기증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파 생을 달리할 경우 시신기증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뇌기증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정상일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많은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부 그럼에도 산다는 것은 아이의 신발편을 읽고 울컥거림을 계속 참아내다가 끝내는 울어버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편에서는 죽음 이후에 남겨지는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나의 죽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는지 꽤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3부 의사라는 업. 저자분의 의사의 시선에서 암병원 현장을 이야기해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부터 남겨진 삶 앞에서 윤리는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게 합니다. 4부 생사의 경계에서 죽음 앞에서의 의료진의 최선과 가족들의 최선, 그리고 환자 본인의 존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 유언장 쓰기가 있어요. 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쓰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유언장 구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또 작년에는 어떠했는지, 유언장을 통해 달라지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올해 제 유언장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또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제가 몇 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후 뇌기증. 선생님,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병리과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그분은 뇌종양을 보는 교수님이었는데 나와는 진료가 겹치지 않아 자주 연락할 일은 없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내게 연락을 해왔으니 아마도 굉장히 급한 일이거나 무슨 큰 문제가 생긴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전화상의 내용은 이러했다. 며칠 전 돌아가신 내 환자가 생전에 사후 뇌기증을 했는데 사망 진단서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알아보니 사망 원인이 잘못 적힌 것이 원인이었고 문제는 해결했으나 이 일은 내게 여러모로 굉장히 의외였다. 우선 사후 뇌기증이란 것부터가 생소했다. 사후 뇌기증이란 뇌질환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뇌를 기증하는 것인데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뇌를 기증한 케이스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환자였으나 그분이 사후 뇌기증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폐암으로 면역 항암 치료를 받던 팔순의 환자였다. 1년여간 외래에서 진료를 봐왔지만 예전에 뇌경색을 앓은 후유증이 있어서 말씀이 많지 않았고 체력도 좋지 않았다.
거동이 편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탄 채 늘 아들과 함께였다. 외래 때마다 나는 보호자인 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실 그 아들이 처한 상황이야말로 안타까웠다. 환자였던 아버지는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었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라고 했다. 두 분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보호자에게는 다른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양쪽 부모를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었다. 오전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가 오후에는 생업을 했고 저녁에는 중풍으로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챙겼다. 그런 생활을 1년째 지속해오고 있던 보호자는 내게 간병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 몇 번 입원을 권하기도 했지만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인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니 간병인을 쓰더라도 최대한 집에 모시겠다고 했다. 물론 부모가 각기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로서 양쪽 병원을 오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상황이 나빠질 것을 대비해 호스피스 의료 이야기를 꺼내자 아들은 이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환자가 평소에 그에 관해 이야기를 자주 해서 이미 많이 알아보았고 심지어 환자가 직접 사전 연명 의료 이양서도 미리 써두었다고도 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양서란 상태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연명 의료 진행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다. 극단적으로 항암 치료에 매달리는 한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환자는 이미 본인의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후 내기증을 신청해 두었던 것도 그 일환이었던 모양이었다. 알다시피 뇌는 사람에게 중요한 장기다. 사람의 뇌는 1.3kg밖에 안 되지만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할 만큼 많은 일을 한다. 뇌가 손상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치매, 파킨슨병, 자폐증, 뇌전증 등 뇌에 생기는 병은 대부분 중요한 질병이다. 그만큼 뇌질환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암을 비롯한 다른 질환들은 실험용 동물로도 연구가 가능하지만 뇌질환은 실험용 동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뇌는 동물의 뇌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할 수 있는 인간의 뇌를 구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그런 이유로 사람의 뇌 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뇌 질환의 원인 규명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뇌은행이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뇌를 기증받아서 보관 및 관리하고 뇌가 필요한 연구자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한다. 뇌질환이 있던 사람의 뇌는 뇌질환 연구에 사용되며 뇌질환이 없던 사람의 뇌는 뇌의 정상 기능 연구에 사용된다. 내게 전화를 걸어온 그 교수님이 뇌은행과 사후 뇌 기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선생님, 암 환자도 사후 뇌 기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암 환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혹시라도 사후 뇌 기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병리과 교수님은 아무 때나 전화하라는 이야기를 몇 번 더 강조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통화하면서 그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간혹 암 환자들 중에서 장기 기증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못했는데 죽어서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내 경험상으로는 그 수가 1년에 못해도 2~3명 정도는 된다. 아마 직접 말하지는 못해도 장기 기증을 마음에 두는 분들은 더 많을 것이라 짐작한다. 건강할 때야 별 생각이 없겠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변한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차피 죽고 나면 내 몸이 썩어 없어진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아프고 나니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아픈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죽더라도 내 몸의 일부가 누군가의 몸에 남아있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닐 거라고 느끼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장기 기증을 결심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암 환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난감하다. 그럴 때 대개는 그런 생각 말고 몸을 추스르는 데 전념하자고 다독이지만 사실 암 환자는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암 환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면 기증받는 수혜자의 몸에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증자가 본인이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사후에 장기를 기증했는데 기증받은 수혜자 여러 명이 암에 걸렸다는 증례 보고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암 환자의 장기 이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각막 기증은 암 환자도 가능한데 환자가 70세가 넘거나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실제로 장기 기증을 원하는 환자에게 당신은 암 환자라서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장기 기증에 관해 물어보던 환자에게 별 생각 없이 사실대로 답했다가 그 환자가 깊이 상처받는 걸 본 적이 있다. 자기 몸을 기증하겠다는 마음은 숭고한 것이고 당사자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한 결정인데 정작 당신은 암 환자라서 당신의 장기는 쓸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암 환자도 사후의 뇌기증만큼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으니 사후 뇌기증은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이다. 어쨌든 의사조차도 낯선 사후 뇌기증을 팔순의 환자가 미리 신청해 두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굉장히 놀라웠다. 아마도 그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을 것이고 암 환자의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방법을 찾아본 끝에 이 사후 뇌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거쳤고 준비를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그 환자의 아들이 외래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고 그간 아버지 항암 치료를 잘해줘서 고맙다며 내게 인사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환자가 사후 뇌기증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꺼냈다. 더불어 환자의 곁에서 그 같은 선택을 존중해준 보호자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가족으로서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사후 뇌기증을 해준 환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그분의 뇌를 이용하여 많은 의학자들이 좋은 연구를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아이의 신발. 소아과 의사로부터 백혈병을 앓던 한 소아 환자와 보호자인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모든 치료가 실패했고 의료진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는 임종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아이의 혈압을 재러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보호자인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보자마자 아이가 이미 호흡이 멎은 것을 알았다. 아이의 얼굴이 이미 푸른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끊어진 시간은 새벽인 듯 싶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 의료진이 아이의 시신을 데려갈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간호사가 나중에 말하길
마지막 온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흡사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같았다고 했다. 지난밤 아이는 열이 펄펄 끓고 호흡이 점차 거칠어졌고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몇 시간 뒤 서서히 숨이 멎었다고 아이 엄마는 나중에야 털어놓았다. 병원 규정을 어기고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그 엄마를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다. 사망 진단서를 써야 하는 담당 의사도 아이의 사망 시각을 임의로 적었다. 조금이라도 더 아이를 품에 안으려고 했던 엄마는 한참 후에 아이의 시신을 영안실로 보냈다. 아이를 받아든 의료진의 말로는 시신이 동이 트고 나서도 따뜻했다고 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은 부모로서 결코 담담해질 수 없는 일이다. 암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 암 환자라고 하면 나이든 중년, 노년의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암은 나이를 가려 덮쳐오진 않는다. 당연히 어리고 젊은 암 환자들이 많고 그 중에서는 완치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결국 그 부모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에는 죽은 아이의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49제 때 스님이 애 사진을 다 없애야 애가 좋은 데 간대요. 그래서 싹 정리했어요. 애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필기한 노트들 가방에 넣어서 그대로 태워줬어요. 신발은 몇 켤레 있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다 신고 가버려서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없어서 하나 사서 태워줬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는지. 이 책 속에서 아이 엄마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쳤다. 죽은 아이의 신발을 새로 샀다는 엄마의 사연을 읽었을 때 더 이상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젊은 암 환자의 보호자였던 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때 환자는 20대 초반이었다. 림프종으로 여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그만큼 여러 차례 재발을 했고 더 이상 치료가 듣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직 푸릇한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아이의 49제가 끝나고 외래로 나를 찾아왔다. 진료 대상인 환자가 없으므로 그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알 것 같았다. 몇 년간 병원에 오갔던 것이나 임종 직전에 머물던 이 장소가 좋은 기억일 리 없음에도 그것조차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흔적들이 이 암병원 곳곳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담당 의사였던 내가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 흔적을 되짚어 나를 찾아왔으리라. 그녀는 내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이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때 조금 더 항암 치료를 해볼 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약을 먹었는데 그것만 아니었어도 아이가 아프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와 슬픔이 한데 뒤섞인 울음을 토해냈다. 모자란 엄마에게 여러모로 과분한 아이였다고도 했다. 그리고 49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다니던 절에서 아이의 49제를 치렀다고 했다. 그동안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끝내 그 기도를 외면한 부처 앞에서 아이의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고 스님이 아이의 물건을 태워서 저승으로 보내주라고 해서 준비해간 아이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태웠다. 아이가 좋아하던 옷가지, 즐겨하던 게임기, 아이가 읽던 책 등을 걸어 모아 불을 붙였다. 눈이 나빴던 아이가 안경이 없으면 저승길을 헤맬 것 같아서 안경도 밀어넣었고 가는 길에 배고플까 싶어 좋아하던 치킨도 불 속에 밀어넣었다. 저승에서라도 부족함 없이 지냈으면 해서 아이가 좋아했던 것,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태웠다. 그런데 도저히 태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병원에서 신던 슬리퍼였다. 투병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임종 전 몇 달은 병원에만 있다 보니
아이에게는 변변한 신발이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장기 입원 환자가 그렇듯이 병원 생활에는 슬리퍼만 한 것이 없었고 아이도 몇 달은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신고 지냈는데 그 낡은 슬리퍼가 결국 이 아이의 마지막 신발이 되었다. 그 해지고 낡은 슬리퍼를 태우려고 하니 저승가는 길조차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아이가 발이 시려울까봐 차마 태울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어머니는 그날 미처 신발을 태우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며칠 뒤에 결국 새 신발을 새로 샀다고 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비싸서 사주지 못했던 브랜드 신발이었다. 그녀는 낡은 슬리퍼를 끌어안은 채 신을 따로 태우며 한참을 울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죽은 아이의 신을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사기도 한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가슴에 아이를 묻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환자의 어머니도 학생의 어머니도 매년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겨울 점퍼를 새로 사서 태우지 않을까. 더운 여름이 되면 아이가 입을 시원한 여름옷을 사서 태우지 않을까. 아니,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리고 젊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대개가 그러하지 않을까.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26년 전 아버지는 지천명의 나이에 1000명을 아셨는지 돌아가셨다. 병명은 폐암이었다.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입원, 치료, 수술, 요양, 재입원을 반복하시며 고통으로 얼룩진 생을 마쳤다. 지금은 폐암이라고 해도 항암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었다. 결국 수술 받으신 지 2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이렇다 할 변변한 치료도 못 받으신 채 허무하게 떠나셨다. 그 시절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을 보면 때때로 아버지가 투병하시던 때가 기억나곤 하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유별난 기억이 한 조각 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버지가 수술 받으신 후 암이 재발하여 병원을 오가시던 무렵이었다. 아버지의 고교 동창이었던 담당 의사는 아버지에게 의사로서 더 해줄 것이 없으니 집에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요양이나 잘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즈음 어머니가 집으로 웬 이상한 아주머니를 불러들였다. 그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무속인처럼 색동 한복 차림에 진한 눈썹 문신을 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옷차림과 짙은 눈썹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뒤따라가서 방문을 살짝 열고 안쪽을 엿보았다. 아주머니는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를 진맥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맥을 짚고는 폐에 암도 없는데 멀쩡한 폐를 괜히 떼어냈다며 그 자리에 없는 의사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한 차례 욕설 뒤에 다시 맥을 짚더니 지금은 간과 콩팥이 더 문제라서 간을 보호하는 뜸을 놓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멀쩡히 대학까지 나온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인데 고등학생인 내가 보기에도 얼토당토 않는 말에 두 분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당신의 몸을 그 아주머니에게 내맡기셨고 아주머니는 곧 아버지 배 위에 뜬 봉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집안에는 쑥냄새가 진동했다. 그때였다. 안방문을 빼꼼히 열고 구경하던 나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배를 드러내고 누운 채 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이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차림의 아주머니와 희게 드러난 아버지의 배, 그 위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뜸과 진동하는 쑥냄새. 그 광경은 몹시도 낯설고 기묘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미소와 승리의 부위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했다. 그 순간의 웃음은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피식 웃음소리에 내 쪽을 돌아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무서워진 나는 얼른 안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도망쳤다. 아버지 같은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된 지금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리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죽음을 앞에 둔 마음이 어떨지 이제 조금은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 웃으며 V자를 그려 보이시던 마음이 짐작되어 먹먹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죽도록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솟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 순간의 그 미소가, 그 손짓이 아들이 살아가는 내내 힘이 되어주리라는 것을. 저마다 다른 표정과 다른 말들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종종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럴 때면 문득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암과 맞서 싸우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가족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오늘의 나를 가족들이 이해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때의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싶다. 비록 인간의 생이란 유한하기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남은 날들을 조금 다르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종종 이 질문이 암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보험이 안 되는 치료가 있으면 비용은 상관없으니 다 해주세요.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늘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이런 답이 돌아온다. 얼만큼 해봤어? 될 때까지 다시 해봐. 대한민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수없이 이뤄냈고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30에서 4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다른 선진국은 200여 년에 걸쳐 쌓은 성과를 3, 40년 만에 이뤄낸 고도의 압축 성장.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였다.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야근이 당연한 장시간 노동은 부산물이었다. 그런 시대에서 하면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종교였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관이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만 했다. 말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다. 심지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에 있어서도. 할머니는 80세 폐암 말기 환자였다. 이미 처음 진단할 때부터 뼈와 간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 자식으로는 아들 둘, 딸 둘을 두었고 이 사남매는 나에게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연세가 많고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되지 않았다. 말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외래에 오면 그 가족들이 대변인이 되어 할머니 대신 환자의 몸 상태에 미주알 고주알 말하곤 했다. 환자 본인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고 보호자들은 항암 치료를 원했으며 환자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결국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다소 무리인 줄 알고 시행한 치료였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무척 힘들었을 텐데도 그럭저럭 견뎠다.
보험이 안 되는 고가의 항암제도 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했다. 그렇게 6개월을 잘 넘겼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는 늘 그렇듯 이번에도 갑자기 발생했다.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가실지 가족끼리 상의하고 알려주세요. 외래를 막 끝내고 나왔을 때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께 진료받는 80세 폐암 환자 A 할머니 아시죠? 폐렴 때문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기도삭관했고 인공호흡기 달았습니다. 내과계 중환자실로 입원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특진으로 올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A 환자분이요? 잠시만요. CT 사진과 의무기록을 살펴본 내 얼굴은 잔뜩 찌푸려졌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의 눈에는 항생제를 쓰면 좋아질 폐렴이 보였을지 몰라도 내 눈에는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커져버린 암덩어리가 보였기 때문이다. 암덩어리가 기관지를 막았고 그로 인해 폐렴이 생겼다. 인공호흡기를 달아도 암덩어리가 계속 기관지를 막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항생제 치료도 듣지 않을 것이 뻔했다. A 환자분 폐암이 악화됐는데 중환자실 가셔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공호흡기를 이미 단 건가요? 네. 응급의학과 선생님의 대답은 퍽이나 짧았다. 왜요? 그분 CT에서 암 커진 거 보셨죠? 중환자실 가셔도 암이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인공호흡기도 못 대고 돌아가실 거예요. 저희도 그 점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가족분들이 중환자실을 원했습니다. 응급실 입장도 알면서 왜 그러느냐는 것만 같았다.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던 가족들을 알고 있기에 할 말은 없었다.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도 당장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다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응급의학과에서도 환자의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응급실은 늘 환자가 많다. 이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는 것과 할머니에게는 중환자실이 왜 의미 없는지를 설명해서 중환자실로 환자를 옮기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는 30분 이상 걸려도 인공호흡기를 다하는 것은 5분이면 끝난다. 나중에 다른 보호자가 뒤늦게 와서 왜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뒀냐고 멱살이라도 잡으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도 골치 아파진다. 게다가 일단 환자가 중환자실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응급의학과 소관이 아닌 내과 소관으로 넘어간다.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는 중환자실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인 결정이다. 생각보다 많은 보호자와 가족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보호자들은 대개의 경우 환자에게 중환자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도 중환자실을 고집한다. 게다가 환자에 대한 미안함이 클수록 더 그렇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자신은 제외된 채 가족과 의료진,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셈이다. 살았을 때도 편치 않고 죽을 때도 편치 않게 되어버린다. 전공의 시절에 지도 교수님과 간단한 연구 하나를 같이 해본 적이 있다. 연구 주제는 우리 병원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가였다. 연구 시작 전에 문헌 검색을 해보니 미국 환자들의 데이터는 있었으나 한국 환자 데이터는 전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암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사망 6개월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즉 항암 치료가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남은 6개월은 삶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것이다. 곧바로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자료를 추리고 연구를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마지막 항암 치료와 사망까지의 평균적인 시간차는 60일, 2달이었다. 죽기 2달 전까지 항암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하는 사람은 전체의 10%가 채 되지 않았다. 이것이 2007년 상황이었다. 10년 뒤 똑같은 연구를 다시 해보았다. 이번에는 마지막 항암 치료와 사망까지의 간격이 30일로 줄었다.
죽기 한 달 전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무리 센 항생제를 써도 폐렴은 좋아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았다. 혈압이 떨어질 것 같으면 혈압 올리는 약을 썼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올렸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투석도 시작했다. 그렇게 1주, 2주, 3주가 흘렀다. 수액 주사가 많이 들어가니 할머니의 얼굴은 퉁퉁 부어서 눈을 억지로 뜨게 해도 떠지지 않았다. 중환자실은 가족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 그나마 감염 관리 때문에 장갑을 끼고 앞치마 같은 일회용 가운을 입고 면회를 해야 한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매일 면회를 왔다. 사실 면회를 와도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었다. 퉁퉁 부어서 알아보기 힘들어진 환자의 얼굴을 장갑 낀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담당 간호사에게 오늘은 상태가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는 정도뿐이다. 이것은 되게 비슷하므로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중환자실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가족들이 후회하는 데는 대개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중환자실이 이런 곳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설령 알려줬어도 중환자실의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할머니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달여를 버텼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가족들은 끝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버티던 할머니의 심장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며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렸다. 다들 할머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가족들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은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했고 기계적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CPR을 했다. 인턴 선생님이 흉부 압박을 시작하자 뚝소리가 나며 할머니의 복장뼈가 푹 꺼졌다. 제세 동기라 불리는 전기 충격기가 환자의 몸에 가해지자 펑 소리와 함께 환자의 늙고 작은 체구가 들썩였다. 흉부를 압박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더 부러질 갈비뼈가 없어지자 이제는 부러진 갈비뼈가 서로 맞닿아 뼈 갈리는 소리가 신경을 거슬렸다. 인턴 선생님 살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눈치 없는 인턴이 최선을 다해 흉부 압박을 하자 주치의는 적당히 살살 하라고 주의 아닌 주의를 주었다. 어차피 CPR, 환자는 가망이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CPR이란 뜻인데 제대로 CPR을 할 이유가 없었다. 갈비뼈만 더 부러져 봐야 나중에 가족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미 열려버린 눈동자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서 인턴은 최대한 살살 흉부를 압박했다. 주치의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보호자분들 오셨나요? 네, 지금 해와 로터리 근처래요. 곧 도착하신대요. 모두들 보호자와 가족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가 오면 주치의는 나가서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CPR 연극은 끝나고 주치의는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환자의 저승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험난했다. 가족들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고 환자는 너무 힘들게 저승길로 떠났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되묻게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고. 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다소 좀 무거운 주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